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래도 이틀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에는 워낙에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파월 연준 회장의 입에도 주목해야 하고 2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있는데요. 뭔가 우리가 이벤트 등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 그 내용도 같이 담을 거고요. 시장에서 지금 관심받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좀 보초를 세워둘 만한 섹터는 어디인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소식들 지금부터 저희와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장 기억하십니까? 정말 2차 전지주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올랐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무려 2%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죠. 그 코스닥의 아주 강한 상승에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2차 전지 종목들이었고요. 2차 전지와 함께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 전지,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원격 진료 혹은 로봇주까지 시세를 내면서 좀 더 코스닥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죠. 반면에 코스피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쪽 탄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업종별 차이가 조금 극명하게 나타났죠. 반도체 쪽에 대해선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반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새로운 대중국 규제를 발표하겠다라는 시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우리는 봐야겠죠. 지수가 더 강하게 가려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키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의 강한 시세 주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겠죠. 이 2차 전지 쪽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2차 전지 후속 대안이 나올 것인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관전 포인트로 삼아야겠습니다. 3월 주식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중국이 될 텐데요. 중국 양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도 잠시 후에 같이 전해드릴게요. 오늘 저희 브리핑 주제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깊게 파볼 거고요. 셀트리온 그룹을 필두로 한 바이오주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지도 전략 챙기겠습니다. 자, 2월부터 지난 3월 몇 거래일 동안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정부의 입김이 꽤 강해졌다. 정부의 영향력이 세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부가 일단 공익을 강조하며 누르는 섹터, 통신과 은행 등이 되겠죠.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가 대놓고 지지해주는 섹터, 로봇이나 AI 등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주도권을 잡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다음엔 어디를 밀어줄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일단 지난 연말이었죠.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던 바가 있었고요. 2월 말에 이를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3개 분야 15개 품목에 대해서 밀어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은 바로 신일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AI나 6G 혹은 드론과 로봇 등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다음 개별 모멘텀으로 만약 끌고 가게 된다면 다른 분야들도 미리 봐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술과 신시장 분야도 역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신기술 부분에서는 미래형 모빌리티, CITS라고 해서 정밀지도 쪽 조만간 정리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UAM과 에너지 신기술, 원전과 수소 쪽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이고요. 또 전략산업 넘버원 달성에서는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이미 전고체 배터리는 지난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나 이스페타시스, 이수화학 같은 종목들도 꽤나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밖에 빅딜 수주 릴레이, 한국의 디즈니 육성,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정부가 확연하게 밀어줬던 쪽이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 8월부터 로봇에 대한 브리핑을 해올 때마다 담았던 내용들을 모두 정리했던 겁니다. 2월 28일에 전해드렸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로봇이고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속에서도 모멘텀을 받는 건 로봇이고 국내에서 정책 모멘텀 이렇게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정의 아이콘인 만큼 로봇 일정 체크하시죠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과 현대, LG, 아마존, 테슬라 등이 로봇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로봇 센터 분야에 엔비디아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어찌됐건 삼성은 로봇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SBB테크, 뉴로메카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로보틱스 상장에 대해서 어느 쪽이 주관을 하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어찌됐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로봇 대장주부터 후속주까지 다들 일정 수준 이상의 큰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자극에도 또 이익 실현으로 출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중국으로 가볼게요. 양회 시작됐고 전인도에서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이 GDP 목표치를 5%로 제시했습니다. 32년 만에 최저로 잡은 목표입니다. 작년에도 5.5 정도였는데 그보다 조금 완만한 성장을 내다본 것이죠. 중국이 겸손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장 일각에서는 6% 정도 성장까지도 말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목표치를 낮게 잡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좀 출회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재정 적자율,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작년보다 더 올렸습니다. 수수료 감면이나 세금 환급 등을 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는 여전히 담겨 있었고요. 외자 유치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기존의 이제 외자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를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흐름이 이건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5년마다 국정감사위원을 임명합니다. 기존에는 빅테크 회장들을 주로 모셨다고 봐야 돼요. 바이두나 텐센트나 알리바바 등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니라 다른 쪽의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홍 반도체 혹은 샤오미, 샤오펑. 이들은 반도체, 전기차, AI, 우주항공 이런 쪽 인사들을 모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쪽은 첨단 기술 분야죠. 지금 중국의 첨단 기술을 누르려고 미국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자급자족하겠다라는 중국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완만한 성장과 첨단 기술로의 중국의 의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국방비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국방 예산이 사상 최고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대만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을 좀 고려한 방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찌됐건 성장 목표치가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것을 두고 만약 오늘 시장이 보수적인 목표치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위안과 증시가 같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도 작년 5.5 목표 달성 못했잖아. 작년에 3%였잖아, 성장률. 그렇다면 그래도 5%만 돼도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된다면 위안과 증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시장의 해석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의 익스포저를 조금 줄이는 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시장의 해석을 우린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에 앞서서 토요일 새벽 마감했던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우는 1.17%, 나스닥은 무려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국채금리 하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한 이틀간 조금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자마자 상승이 나왔죠.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근원 PC 물가 등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담기기도 했고요. 긴축 속도 늦췄는데 인플레 목표 달성하는데 큰 무리 없을 거야라는 멘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의 물가 지수가 일부 안정을 찾았다라는 점, 유럽의 PPI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덜 매파적인 발언 등이 힘을 실으면서 국제금리가 하락했고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대다수의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보시다시피요, 모두 다 상승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금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다 보니까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도드라졌어요. 애플이 3.5%나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수요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제품도 기다리고 있어라고 코멘트한 영향에 부품주까지 같이 올라갔는데요. 다만 일부 의견으로는 폭스콘의 매출이 2월 달에 줄었기 때문에 수요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폭스콘 같은 경우는 1월에 기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부정적인 뉴스 같진 않습니다만 지켜봐야겠죠. 자, 그 밖에 테마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세를 냈던 건 AI였고요. 리튬과 또 메타, 로블록스, 유니티와 같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꽤 강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까지요. AI 이슈는 정말 쉬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바클레이즈 측에서 메타도 AI의 주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엔비디아, 긴랩, 스프라웃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AI 종목들이 올랐고요. 이 C3AI라는 업체가 무려 33% 폭등을 했습니다. 실적을 내놨는데 가이던스를 조금 웃돌았고요. 경영진들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죠. 엔비디아가 AI로 돈 벌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에 이어서 C3AI 역시나 돈을 번다라는 걸 확신을 주다 보니까 AI 쪽의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요. 테슬라가 이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2월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것도 있었고 네바다주에서 테슬라의 세금 감면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테슬라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리비안, 루시드, 니오, 샤오퐁 등의 종목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들도 이들인데 3월 중으로 IRA 세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쪽의 강세가 도드라칩니다. 지난주부터 태양광, 풍력 돌아가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이날은 동반해서 다 같이 올랐네요. 퍼스트 솔라부터 선런, 임페이즈, 태양광 대표주 강세였고요. 풍력주들도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퓨얼셀과 플러그 파워와 같은 수소 쪽도 강시세를 보여줬네요.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이 좀 녹아서 받아들여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롯데 알미늄이 미승인 양극박, SK온과 삼성 SDI에 납품하는 게 끊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롯데 알미늄을 대신해서 좀 받아갈 만한 업체, 대체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양자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부분은 가나 안 가나에서 SN과 카카오 이야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웹소설 시장이 처음으로 1조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핑거스토리나 미스터블러 등의 종목들이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 금요일장 시세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날은 제약바이오 쪽의 상승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맞습니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이 코스닥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는 브리핑 잠시 후에 해주실 거고 저는 제약바이오주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한 데 반해서 코스닥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끌어주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8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그동안 참 재미없었던 제약바이오주가 금요일장에서는 주인공 역할을 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정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올랐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나 한미약품 등등의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은 정말 지지부진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4에서 5%가량 밀렸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리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개별 종목마다 호재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수출 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인 2027년에는 1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난주에 이 화이자와 함께 대규모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미 한 차례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수주 잔고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CDMO 1등인 스위스의 론자를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수주 잔고만으로도 향후의 매출을 이미 15조 원가량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론자가 작년에 매출이 8조 정도였거든요. 수주 잔고만으로 이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2031년까지 이 항체 의약품의 수주 잔고가 44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 있었던 추가 계약까지 합치면 이를 더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상용화 시에는 102억 달러 이상으로 껑충 뛸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매출 3조 클럽에 진입을 했었는데 올해 전망치도 역시나 3조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계 1위인 상황에서 6월에 있을 송도 4공장의 완전 가동까지 본다면 올해는 정말 제대로 삼바춤을 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컴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두 번째 신화를 쓸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28일에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올해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굉장히 주가 반등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올해 말에 램시마 SC의 현지 품목 허가 승인도 있고 미국에서 직접 판매 체계 구축 등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 3월에 이 서정진 회장이 물러나고 나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30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현재는 15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가 중요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일제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차례 정도 브리핑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국내 탈모 환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 탈모 치료 관련주들이 새로운 테마로 또 부상을 했고 이들 종목이 꾸준한 시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해서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관련주가 또 떴습니다. 사실 지난주 장에서는 금요일장에서는 좀 많은 종목들이 다 빠졌었거든요. 이노진도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노진이나 안트로젠이나 TS 트릴리온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일제히 빠졌는데 인스코비 정도만 상승불을 켰었고요. 그런데 종근당 바이오가 새로운 테마주로 또 부각이 됐습니다. 원형 탈모 치료제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9%가량 급등했었고요.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탈모 치료 관련주들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관련해서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별 호재가 있었던 종목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아이센스입니다. 식약처에 연속 혈당 측정기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제 유럽의 CE 인증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또 100% 무상증자 결정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 종목이 금요일 정규장에서 14%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주가 39,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17% 정도 오르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올해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올랐는데 비해서 이 KRX 300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가량 빠지면서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주가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금리가 인상됐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다 부진해서 같이 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 한창 누렸던 특수 효과가 끝났다라는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같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관련 기업들이 특화를 보이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와 CMO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부분도 제약바이오
바이오주에게 그리 좋지 못한 환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3월 2일에 바이오 인프라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슬슬 증시 입성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해는 긍정적인 흐름을 진짜로 보여줄 수 있을지, 봄날은 과연 언제 올지 잠시 후에 전략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나 안 가나입니다. SM의 인수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카카오의 SM 신주 취득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일단은 하이브가 확실히 이 입지가 유리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시간외에서 6% 정도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 하이브도 사실 공개 매수에는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이 카카오는 지분 확보 쪽에서 저지를 당하면서 두 기업 모두 다 SM을 원하는 규모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하이브가 상당히 유리해진 부분에서 하이브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카카오가 여기서 또 물러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SM의 인수 실패 가능성이 나오면서 큐브엔터를 인수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큐브엔터의 주가도 시간 후에서 4%가량 올랐었거든요. 관련주들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참 뜨거운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고요. 2차 전지 쪽도 가겠습니다. 2차 전지 이슈는 사실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전기차라는 틀 안에서 2차 전지 셀, 소재 혹은 장비, 폐배터리, 전구체, 전고체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좀 생각해볼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그 1번은 광물 전쟁이죠. 지난 11월 25일에요. LG화학과 고려아연이 맞손을 잡았다. 전구체 캐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구체 내재화, 광물 부족의 한계, 그래서 뜨는 폐배터리 이런 맥락으로 전해드렸었죠. 그때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주요 배터리 광물 의존도 혹은 주요 배터리 소재 중국 의존도 모두 다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전구체 부분 NCA나 NCM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9.9 혹은 92.6%나 됩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시장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것은 IRA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뜨는 폐배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전구체 내재화 쪽 또 폐배터리 이런 광물 전쟁 부분은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슬라의 내재화 움직임인데요. 수년 전부터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계기가 됐던 게 이거죠. 테슬라가 셀 업체를 거치지 않고 LNF라는 소재사와 직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는데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다만 언제나 이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수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미 셀 업체들의 특허 문제도 있을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봤을 때 소재를 직접 확보해서 셀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재나 원료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양극재 쪽에서는 LNF와 직계약을 했으니 다른 부분도 기술력 있는 업체와 좀 직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SKC도 같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동박의 대표적인 업체이고 작년에 정말 관심을 못 받았던 업체이기도 하죠.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와 이녹스, CNT 도전재, 지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던 나노신 소재와 제이오, 전해질 첨가재는 동아기업과 엔캠, 그리고 장비 쪽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광물 전쟁과 혹은 테슬라 내재화 움직임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세 번째는 삼성 SDI입니다. 1월 25일에 전해드렸던 뉴스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LG 하면 GM 하더니 둘이 짝짝꿍이고 짝꿍이더니 이때 네 번째 조인트 벤처 공장이 백지화됐습니다. 라고 살펴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 GM이 어디와 손을 잡을까?
차기 주자를 궁금해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때 가능성은 삼성 SDI가 크다라고 살폈죠. 안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조금은 덜 공격적이었던 미국 진출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삼성 SDI와 손을 잡게 됐다라는 소식이 지난 금요일에 전달이 됐죠. 정확하게는 단독 뉴스가 시간 외에서 나왔는데 이미 좀 시장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날 삼성 SDI 관련한 원통형 밸류체인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TSI는 14%, 운성 FNC는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죠. 시간 외에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 3월 8일에 삼성 SDI와 GM이 합작 공장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최대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원통형과 각형 반반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들 이걸 가지고 과거 흐름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정말 파트너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원래 LG 엔솔과 GM이 파트너였죠. 그런데 GM이 삼성 SDI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LG 엔솔은 포드와 또 손을 한 번 더 잡는데요. 이 포드는 SK온의 기존 파트너였습니다. 이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업체를 끌고 가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그 앞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단에서도요. 얼마 전에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과 양극재 공급 계약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이슈화된 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삼성 SDI와 기존의 납품처는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꿍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필요한 상대를 골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배터리 업계의 이 합종 연횡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지금으로선 삼성 SDI가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삼성 SDI 밸류체인을 봐야겠죠. 소재 쪽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장비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업체들 살펴봤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캐버세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 SDI에 납품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심을 받을지 여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2차 전지 이슈는 장비주 되겠습니다. 소재보다 빛나는 순간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장비사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심을 크게 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수주를 받고 토지 인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이 장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2025년까지는 장비들의 모멘텀이 강화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 미국 시장이 개화되고 있고 앞서 보신 대로 합종연행, 조인트 벤처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새로운 합작 공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장비부터 깔리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정의 장비 발주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공정별로 장비주를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은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더 큰 포괄적 범위의 정리도 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으로서 조금 더 관심을 둘 만한 업체들 위주로 추려봤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각 분야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그리고 각 섹터 전략까지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국채금리 안정화 움직임이 네. 일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안 오른 거 없이 네. 뉴욕장이 다 올랐는데 시장에 대한 시각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선회해 주실 겁니까? 뭐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금요일까지는. 네, 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조금 완화됐죠. 4%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 돌파했다가 조금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 그러니까 금리 최상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막 6%, 7%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좀 4% 돌파하고 나서 약간 숨고르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 자체가 상단은 정해져 있지만
연말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흐름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 일단 금리에 따른 노이즈가 좀 약간 완화되는 부분들이 성장주라든지 빅테크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이번 주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베이지북 공개라는 부분들도 있고 파월 연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 고용 지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2월 달에 FOMC 회의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다 예상보다 다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말하는 건 딱 그거였거든요. 계절적 요인. 예를 들어서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통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대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2월달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첫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고용이에요. 1월달 고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에 2월달 고용 결과가 우리가 1월달에 말도 안 되는 게 정말 계절적, 통계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거라는 확신을 준다라면 저는 시장은 예를 들어서 2,5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면 상당히 그때부터는 FOMC까지는 상당히 피곤한 흐름들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FOMC까지는 그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을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막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쉽진 않다. 다만 종목별 장세는 계속될 거라 보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에, 그러니까 코스피는 엄밀히 따지면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었지만 코스닥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종목별 장세는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슈를 따라잡으면서 추격 매수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다는 걸 본다라면, 일단 저는 좀 현금 비중은 조금 여전히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을 보면서 주식 비중, 약간 대형주 쪽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여전히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을 그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단 그때까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전략을 참고해 주셨습니다. 사실 코스닥은 660에서 800까지 정말 강하게 올라왔던 1월, 2월인데 그동안 뭐 유창희 대표님이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은 또 차이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사실 메디톡스 1월 30일에 이미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안고 연초 시작을 했는데 썩 관심은 못 받았어요. 일부를 제외하곤. 근데 금요일장에 또 셀트리온 그룹주 필두로 올라갔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악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약바이오주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투자 자금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고금리 기조가 오래 가다 보면 그 자금 유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심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특수가 끝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은 또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관련돼서 했던 매출이 이제는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일 큰 부분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성장주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택지에서 밀린 거 같아요. 선택지에서 밀리죠. 거기다가 뭐 2차전지 같은 실적 성장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주 흐름을 좀 본다라면 그 메타라든지 NFT라든지 뭐 가상화폐라든지 기존의 성장주들이 다 금리 인상 때문에 다 그냥 그 파도에 쓸려 나가듯이 나가다 보니까 남아있는 성장주가 제약바이오주 하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오히려 시장 대비 선방했었던 게 제약바이오주들인데, 올해는 그거에 대한 주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AI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 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광풍이 계속 1년 내내 불까?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조금씩 오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하신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이고 좀 이벤트가 좀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뭐 임상이라든지 혹은 뭐 개별 좀 이벤트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점을 해서 뭐 제가 지난번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3월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3월, 4월 이렇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들 혹은 올해 좀 이슈가 좀 있는데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샤페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MI텍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갈 모양은 만들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MI텍이 이제 매각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이게 EU에서 아직 유럽에서 승인이 안 돼서 지금 매각이 지연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월 정도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주가에 좀 덜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게 보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약간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유한양행, 샤페론, MI텍 지난번 말씀 주셨던 업체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로 가볼게요. 이슈가 정말 포괄적일 수 있어요. 네. 뭐 폐배터리 얘기도 저희는 이미 나눠봤었고 양극재, 음극재 다 전략은 세우긴 했습니다. 2차 전지에 지금 좀 시사점들을 앞서 정리를 브리핑을 통해서 했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실 땐 지금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뭐 제가 뭐 좀 죄송한 말씀 드린다라면 조금 일찍 조금은 고점 돌파가 그 이상 나오게 된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생각했었던 그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뭐 전기차 성장은 계속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안정적 수요는 같이 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물론 그 앞에는 테슬라 주가가 뭐 100달러까지 갔었던 것이 뭐 200달러 넘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들도 투심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이 뭐 공격적인 투자를 여전히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번에 삼성 SDI가 GM 얘기가 좀 있었지만 뭐 이미 2월 초에 대규모 투자 얘기가 좀 있었고 이번에 GM하고 어떤 기대감 또 반면에 그 LG 엔솔 같은 경우는 그 포드하고 계약 얘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SK하고 원래 그 밀월 관계에 있었던 부분들을 또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재주들, 부품주 혹은 뭐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IRA 개정이라든지 유럽 CRMA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도 아직은 반영된 게 좀 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좀 올라오는데 뭐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비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종목별로는 좀 현금화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뭐 실적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있기 때문에 올해 배터리주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은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아직 이슈는 좀 남아있지 않나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본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종목을 하나 못 보내드렸는데 D&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장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 관련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3세대 제품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장비가 한 공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저 계속 이거를 교체하는 비용도 매년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보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관심주 포스코케미칼과 D&T 장비 쪽의 업체도 같이 추가해 주셨습니다. 앞서 장비 밸류체인 내에도 들어가 있었던 종목인 만큼 꼭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고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2차 전지 쪽에 대한 의견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창의스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효과 없었던 저출산 대책, 정책 바뀌면
수혜주는 이것도 저출산도 어디 영역으로 봐야 될지 그쵸. 아이 유아용품으로 가야 될까요? 교육으로 가야 될까요? 먹고 입는 거에 가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용품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15년 동안 280조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뭐 우후죽순 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결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하죠. 0.79명인가요? 7,8이요. 7,8명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애국자 1대1 애가 둘이라서 다행히 뭐 체면 실행했습니다만은 네. 어찌되었든 정부가 계속해서 이건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정책은 더 확대되면 확대되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은 제일 필요한 부분들에 좀 예산 집행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물론 뭐 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았다면 지금은 실제 그 육아를 하는 쪽에 좀 지원을 네. 좀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출산 완화 정책이라든지 양해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하신다라면 지금은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박스 코리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장난감 같은 경우 완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아시다시피 유아용품 관련해서 상당히 탑픽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제로투세븐 한동안 뭐 저출산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한 일주일 정도 관심을 받긴 했는데 타 종목 대비해서 어찌 보면 이들은 상승 탄력이 조금 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관심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여러 이슈에 대한 전략 담아봤습니다. 오늘 유청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